그다음에 5-7 변론의 재개는 이런 절차 진행은 직권으로 진행한다. 소송 어떤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의 직책인데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을 재개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이제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직권 진행주의의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 마무리되면 변론을 종결하는데 변론을 종결했다가 이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마무리했는데 뭔가 좀 더 확인해 볼 게 있다 등등에 의해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했다가 다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 142조의 변론의 재개에 대한 조문이 이제 직권으로 하는 거죠.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이제 변론의 재개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법원이 들어줘야 되느냐가 계속 문제가 돼요. 나는 과거에부터 계속 나는 당사자를 주도한 민사소송법 나의 어떤 이론에 기반한 그런 입장에서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나는 이 변론 민사소송법에서의 흐름으로 내가 설정해서 보고 있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변론의 재개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적인 것을 원칙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나는 뭐냐 당사자가 요청한 것을 법원이 친절하게 응해 줄 필요성을 좀 더 나는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론의 재개 의무는 없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줘라. 당사자가 뭐 그렇게 좀 더 따져보고 싶다는데 물론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요청했는데 판단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한번 또 생트집 잡는 것 같고 마무리 다 끝나가서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뭐 트집 잡는 것 같고 해서 안 받아주겠다. 뭐 이런 뭐 자체적인 어떤 주도하에서의 직권진행주의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나는 좀 의무적으로까지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요새 판례는 비교적 그 당사자가 요청했으면 해줘야 된다는 식의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량이긴 하지만 그 아차 싶었던 뭐 해서 뭔가 다시 해달라고 한 것이 이런 표현을 써요. 판례 문구 중에 관건적이라 그래요. 관건, 키포인트 할 때 우리 관건 뭐 그러니까 어떤 이 승패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거라면 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변론을 종결했지만 뭔가 승패와 지금 관건적으로 좀 작동할 만한 거리라면 해줘라라는 예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판례의 내용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보고요. 5-7, 5-8의 소송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는요. 역시 상계가 이제 곳곳에서 문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조문에 있는 하나는 216조 2항의 객관적 범위를 둘러싼 어떤 예외적인 조문이 하나 조문에 있어서 이제 상계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특수성을 뭐로 보면 되냐면 항변인데 유독 이거는 거의 청구급이에요. 다른 거는 뭐 본래 항변처럼 다 보면 되는 건데 상계만은 청구급인 게 자기 채권이 제공된다. 말로는 우리가 상계 항변이지만 급은 그냥 청구로 들어가는 거의 역할을 그냥 그런 급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기판력 보면서인데 첫 출발이 뭐냐면 이게 방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급으로 해서 216조 1항에 보면 판결의 효력은 주문의 판단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2항에서 가서 보면 상계 항변의 경우에는 그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이제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복제소에 있어서도 갑이 을한테 소구 채권 청구를 했죠. 을이 이제 싸우다 안 되니까 자기가 자동 채권으로 즉 반대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동 채권으로 상계 항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동 채권에 대해서 그럼 소구 채권을 우리가 수동 채권이라고 보고 이 소구 채권에 대해서 아까 반대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채권을 제공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송 도중에 이게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서 제공되더라도 아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에서 특수성을 배려하려고 했던 건물 매수 청구권과 함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 방법으로 하여튼 쓰였는데 이 상계 항변은 요 자체의 인정을 전제로 쓰는 거지 이 자체가 스스로 인정 안 돼서 성립이 안 됐다면 굳이 상계 카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는 예비적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보완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 방법을 했는데 이 채권이 쓰일지 어떨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을은 갑한테 별도로 별소로 이 채권을, 이 소구 채권을 A라는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B라는 채권이라고 한다면 B 채권을 직접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 관계가 중복재손이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통설 판례는 중복재소 아니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방어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계. 근데 나는 또는 일부 학설은 이 경우에 216조의 기판력이 이게 생기는 거니까 두 개가 지금 병렬적으로 진행됐다가 여기 방어 방법으로 쓰인 상계항변의 심리의 결과 전부와 요 청구로서의 전부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이 재판부가 틀려버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방어나 이런 게 의리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00%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A라는 청구에 대해서 B가 방어 방법으로 쓰인 거랑 B가 청구 그 자체에 상계로 쓰인 게 청구로 들어간 것에 법원이 틀려버리니까 그 법원은 변론주의라는 틀 속에서 자기가 지금 직접 심리한 그 과정에서의 판단이 나가니까 100% 똑같은 한쪽으로 판단이 나온다는 보장은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도 판결이 나가고 이쪽도 판결이 만약 그냥 같다고 중복재소로 컨트롤하지 않는 채 나갔다고 쳤을 때 둘 다 한쪽으로 인정됐으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아버리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어긋났다고 쳐봐요.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인정됐다든지 여기서는 인정됐는데 청구로는 인정 안 됐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세요. 그럼 둘 다 확정됐으면 216조가 작동해서 이것의 기판력은 요 이유증의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구는 인정됐어요. 청구로서는. 그러면 이게 다른 방어 방법이라면 기판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정되는 어떤 판결이 있어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기판력이 있어요. 216조 2항에 의해서 이유중의 판단이지만 청구급으로 기판력이 있어요. 근데 실제 또 청구로 들어갔던 것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하나는 방어 방법으로서의 심리였고 하나는 청구로서의 심리였는데 엇박자가 났잖아요. 이 판결의 효력이 여기에 생긴다, 미친다. 요 판결에 요거는 청구니까 청구로서는 당연히 생기겠죠. 이유중의 판단은 일반 방어 방법이면 안 생기지만 216조 2항에 의해서 이유중의 판단이지만 다양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효력이 있으면 이거 인정 안 돼야 되는데 한편 스스로는 또 청구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복재소에서 사전적으로 두 개가 다 판결로 가는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복재소에서 중복재소로 걸려야 된다는 쪽에 놓은 거는 216조 2항의 기판력을 끌어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상황에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판례는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판력 부분서는 조문상 기판력에 걸리지만 중복재소에서는 판례는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계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5-8에서 나오는 상계의 문제는 이제 상계권을 행사를 했는데 뭐 이제는 뭐 중복재소도 아니고 그냥 소송에서 행사했어요. 소송에서 행사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했어요. 원고가 소를 취하하니까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요. 소취하의 효과는 267조 1항을 보면 267조 1항을 보면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 제기 안 했던 상황으로 가요. 그럼 이 상계했다라는 것은 소송에서 행사했지만 우리가 민법적으로 상계 의사 표시는 뭐 소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계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다른 뭐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채권은 소송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인 상계 의사 표시의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법행위소는 사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즉 사법행위설이 병존설이에요. 그때는 사법행위라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형성권 행사에 있어서 상계의 경우. 예컨대 소송행위설은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만 부여해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로서 상계를 행사했다가 소취하로 소송 계속이 소멸되니까 사법적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계 안 한 것이 된 거야. 했다가
뭐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출발은 이런 형성권이, 즉 상계권 이전에 항상 취소 해제권을 갖고 문제를 삼다가 이제 상계권이 어떻게 되냐 문제까지 왔는데, 상계권이 조금 더 이제 특수한 것으로서 문제가 불거져요. 하여튼 취소 해제권, 상계권 이런 형성권의 행사에 대해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즉 사법행위설은 그때는 사법행위라는 말은 병존한다는 측면에서 소송으로서의 방어 방법을 전제로 해서 사법행위라는 측면을 보니까 병존한다는 측면에서의 입장에 학설이 있는 반면, 소송행위로서만의 학설의 입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 참 난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신병존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익히는데, 이거의 또 출발은 그러니까 그 학설로 들어가서 보지 말고, 학설을 보지 말고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바라봐요. 소송에서 무슨 형성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그 소의 운명이 없는 것으로 됐을 때 이 사람의 의사는 소송상 방어한 것의 측면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뭔가 하자담보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뭐 6개월, 1년 주어졌는데 소송에서 맞춰서 기간 내에 했는데 원고가 소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거로 되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특이하게 보면 그 제척기간 등이 지났다고 쳐봐요. 애초에 소송하는 와중에는 제대로 된 기간 내에 소송상 행사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거 그럼 만약에 소송행위설로 치면 오히려 난처해요. 잘 보세요. 사법행위설로 보면 소송법적인 것은 행사했다가 아닌 것으로 가더라도 사법행위로서의 행사한 게 있으니까 제척기간 도과했느냐 아니냐 문제로 갈 필요 없잖아요. 행사된 거잖아요. 그런 기간 내에 행사된 거죠. 소송상 운명만 없어졌지만, 소송상 운명은 없어졌지만 사법행위로 보면 행사한 거죠. 반면 소송행위설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와서 날아가면서 사법적인 측면이 없다고 치면 이제는 못 행사하는 거잖아요. 소송상 행사해서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취하면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사법행위설이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의사는 소송상 행사했지만 실체법적인 행사도 그러니까 의도하고 있었다고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사법행위설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뭐 마치 사법행위설이 뭐 잘못돼서 소송행위설이 나오고, 소송행위설 하다 보니까 뭐 또 안 되니까 신병존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뭐 이런 흐름으로 그 학설만 보는데, 학설 보기 이전에 큰 흐름은 소에서 행사된 방어 방법이 그 소의 운명이 소멸됐을 때, 또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로서 그 자체 방어 방법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 그 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작동시키는 게 본인의 의사에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사법행위설에 기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내가 소송상을 이용해서 한 건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이 남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려면.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신병존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여기가 문제가 돼요. 상계권이. 그래서 상계권은 곳곳에 문제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해서 이제 소치하 등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의 측면이죠. 신병존설은 결과적으로는 병존을 기반으로 하지만 신자가 붙으면서 소송행위설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이 소송행위로서의 측면하고 결부를 시켜요. 조건 같은 것으로. 그 결부시키는 테크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신병존설이 그 테크닉을 조건으로 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결국은 소송행위로서의 측면을 조건으로 걸어서 사법행위라는 측면을 살려주는 또는 죽이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소송행위로서의 측면이 소치하 등에 의해서 소멸되면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병존을 인정은 하되 신으로 걸어서, 조건으로 걸어서 결과적으로는 소송행위적인 결과처럼 되는, 이런 학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설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한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 판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해당 소송 절차에서 제출된 상계 항변의 효력에 관한 게 나왔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취소 해제권에 대해서 소송상 행사된 이제 형성권에 대해서 해제권에 대한 판례는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설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교과서적인 지식은 그렇게 됐는데, 상계에 관한 것은 뚜렷한 판례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했고, 판례가 있었던 것은 해제권에 관한 어떤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까지 됐고, 그 판례는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적인 입장이었었어요. 아, 이걸 꺼서 지금 안 나오는구나. 이걸 끄니까 화면도 끄니까. 아, 그러니까 불러줄게요. 지금 안 보이네요. 판례가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1다 3329 판결이니까 3월달 판결인데, 어떤 경우냐면 뭔가 금전 청구를 했고 피고는 피고대로 반대 채권을 등장해서 상계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원고가 청구한 소구 채권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갖고 상계를 했는데 조정으로 끝났어요.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조정으로 끝나서 뭐 조정해서 얼마로 주는 것으로 내용이 설정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상계했었던 채권을 조정으로 끝났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재밌는 판결이에요. 예컨대 갑이 을한테 한 1억을 청구했어요. 근데 뭐 하다가 하여튼 을이 나 너한테 2억 있는데 1억 갖고 상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정이 됐어요. 근데 끝내. 그래서 얼마로 금액해서 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을이 여기서 갑한테 이 채권을, 상계에 쓴 채권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그거 조정되면서 그 부분 없어진 건데 왜 청구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서는 소치야,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이런 상황이 등장했는데, 지금 상계를 해버렸는데 조정으로 끝났어요. 근데 조정해서 얼마 이제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거 이제 을측이 그 청구했어요. 상계 썼던 채권.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판례 번호가 2011-332인데, 상계 항변으로 인해서 대등에게서의 미지급 대금 채권은 소멸하는가의, 근데 쭉 원심하고 대법원이 틀렸는데 대법원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물에 대해서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원심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루어진 경우나 구별 없이 상방의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는 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상계로 소멸하였고, 그래서 그 항변까지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 및 소송물 이해의 권리관계에 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해서 조정의 어떤 효력과 관련해서 이 경우는 효력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나서 상계 항변을 했던 것이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얘기로는 가지 않고, 조정조서의 내용에 있어서 상계 항변은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조정조서의 효력도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판단도 없은 채 조정에 의해서 그냥 얼마로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니까 기판력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법리로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뭔가 상황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지식에는 상계 항변을 했다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판결로서의 의미로서 반영되지 못한 채 뭔가
이게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황은 소가 치화된다든지 상계양변이 뭔가 각하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봤는데 지금 조정으로 뭔가 그 방어 방법으로서의 상계양변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조정조세에 담겼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럼 담겼으면 그만큼은 빼야 되는 거냐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습 문제로 논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연습 문제 논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런 지금 조정으로 이 판례는 끝났지만 지금 내가 연습 문제로 설정한 것은 그래서 결국 원고가 소를 취하해졌어요.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다가 상계가 나오니까 5천만 원 정도로 타협해서 소송 바깥에서 화해를 하고 소를 취하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소취한 마음의 심정은 원고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왜 깎아줬어요? 상계가 네 거를 좀 감안해서 깎아준 거다고. 거꾸로 피고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가 소취와 수술했다. 나는 상계 쓴 건 하나도 내준 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뭐냐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그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정이라는 거 또는 소취하게 된 화해에 담긴 내용은 각각 마음이 알 길은 없지만 왜 조금씩 어떤 이렇게 양보를 했을까 했을 때 원고는 다 주장하다가 왜 조금 후퇴했어요. 네 상계라는 부분을 조금 여기다 찌트려서 내가 후퇴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피고는 내 상계가 겁나서 네가 그냥 100% 손든적으로 생각하는 피고라면 상계 제공했던 채권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죠.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소송이 마지막까지 판결로 가지 못한 채 뭔가 중도에서 와해됐을 때 그 방어 방법으로 썼던 게 원고랑 피고한테 어떤 의미로 작동했을까를 생각해보자 이거잖아. 그런 게 내가 소송상 이제 형사권의 행사에 대한 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슨 학설이 나오는 걸 먼저 보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학설이 더 적절할 건가를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좀만 쉬었다 할게요.